지금부터 미중 전략 경쟁과 나토의 확장 그리고 국제 질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2022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지엄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의 사회는 문정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기조발제는 스테인 퇴네손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 명예연구 교수님이 맡아주십니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 스인웅 중국 인민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스테인 퇴네손 교수님과 스인훈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노르웨이와 중국 두 개국으로 연결하는 만큼 간혹 끊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이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화면이 안 보이시네. 스인홍 슈타인 테니슨. 저도 볼 수 있어. Hi, Stein. How are you?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the conference. Great to see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Okay.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슈타인 테니슨 교수님이 여기에 참석하시러 하셨는데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여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인홍 교수님은 요즘 중국에서 여행하기가 힘들어서 화상으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은 프린스턴 대학의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은 사실상 그 화상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캔사스에 지금 가 계셔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관계로 참여를 못했는데 그 발표문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미중 전략 경쟁과 나토의 확장 그리고 국제 질서의 미래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슈타인 테니스 교수님은 여기까지만 I will speak in Korean up to the first session,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session. Then I will get into the English mode later. 그 슈타인 테니슨 교수님은 그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님을 한 10년을 하셨고, 그리고 저분은 이스트 에이시아 피스라고 해서 동아시아 평화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펴서 한 10년 이상 연구를 웁살라 대학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감각이나 이론적인 정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학자이십니다. 원래 전공은 베트남, 남중국해 이런 이 동남아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베트남에 대한 연구로는 미국 국제정치학회 저술상도 받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입니다. 슈타인 테니슨 교수님께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인홍 교수님은 인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정치 이론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국무위원회 참사로 참여하면서도 정책에도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고. No. I'm sorry. I'm retired from the council. 지금 저는 그 위원회에서는 10년 제가 복직하고 지금 은퇴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인민대 교수만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국무위원회 참사를 했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봉직을 하고 관뒀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직이라고 하는 건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자 인민대학의 미국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인홍,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this session.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준영 교수님은 뭐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셨고 하셨겠지만은 그 지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 원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소위 가스라이팅 이론 갖고 뭐 많은 언론의 주목도 받고 비판도 받았지만은 또 본인 나름대로 또 소신도 있고 하신 분인데 국제 정치를 보는 시각이 아주 남다르지 않게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오진 못했지만은 여기 글이 있기 때문에 존 아이켄베리 교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석좌 교수이고요. 그분이 유명하게 된 거는 After Victory라고 하는 승리 이후라고 하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세계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전환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많이 받은 분이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위 liberal internationalist,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학자로서 가장 명성을 쌓고 있는 분인데 오늘 참여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 토론문은 제가 이따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with this brief introduction, let us start. I will allocate time in that way. 자, 이제 시간 분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조 발제는 30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 토론자분들은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인홍 교수님과 김준영 교수님께서 각각 5에서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 토론문은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답변을 듣고 저희 그 질의응답 시간을 그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인트 헤니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중 간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맹이든 비연맹 국가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들이 서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미중 관계의 그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녹색 성장 모든 국가들의 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평화적이고 안정된 세계 질서 속에서 무역이 보장되고 두 강대 국가 나머지 국가들 간의 투자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미중 갈등을 거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미중의 관계 개선은 동아시아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평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도 그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유럽도 소련과 미국의 경쟁의 막바지에서 비슷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EU와 나토는 새로운 지역 질서를 확대하고 서유럽 중부, 동유럽 일부를 아우르는 곳으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나토는 러시아를 포함한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양측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1999년부터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과거에 러시아 소련 제국의 가능한 한 재건을 목표로 하는 영토 회복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잔인하게 무력을 체첸, 그루지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까지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토의 확장이 미국의 조작적 의제의 결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유럽의 구소련 국가들이 국가 안보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보호를 위해서 1990년부터 나토의 확대를 미국이 용인을 하고 그 자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푸틴 시대의 중점 과제는 안전한 유럽 질서에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란을 포함한 그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이 성공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긴 국경지대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영토 회복주의자들의 시도와 그들의 기반을 무력화했습니다. 현명한 러시아 지도자들은 서방 국경 개방과 안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낼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의 경제와 외교 관계를 재건하고 다양화함으로써 현 푸틴 대통령의 실정, 군사 도박, 전쟁 범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에서의 탈출을 결심을 하게 된다면 동유럽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은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마르칸트에서 2022년 9월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전쟁을 피하고 혼란에 빠진 세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 중국과 인도 지도자들부터 푸틴 대통령이 훈계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의 기저에는 금세기 초 20년 동안 가속화된 실제 권력의 이동이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고요. 중국은 명목 국내 총생산 측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4분의 3 정도이고 실질 구매력 PPP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 경제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와 생산성을 본다면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나토 동맹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일본, 한국, 호주와의 양자 동맹으로 미국의 권력 기반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맞먹을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지역 패권을 확립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여러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확립된 미국의 기지들과 동맹 시스템을 위협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정밀 유도 육상 미사일과 해상 미사일, 군함, 잠수함, 전투기, 사이버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 현재는 독자적인 항모를 제조를 했고요. 전략 핵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전투를 해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의 균형에서 변화는 두 국가에서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국가의 권리 그리고 인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이고요. 한편 중국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자국의 노력이 주변의 적대적 세력과 강대국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국들이 이것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발전, 그러니까 굴기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미중 권력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의는 각 정치권의 내부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 대통령들은 초당적 지원을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의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깊은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내부 상황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교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의 부상하고 있는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쟁해 왔습니다. 중국 끌어안기는 학계와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거나 중국 기반 산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 임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일부 볼 수는 있지만 미국 정치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치 체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2016년 대선에서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된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미국 오랜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다자간 상호 협정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는 이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까지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집단 지도 체제라는 의사결정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한 사람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69세 시진핑인 것이죠.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시진핑 주석은 그의 승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제20차 당대회의 기조연설을 보면은 그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3기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부여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국가와 정부뿐 아니라 중국의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당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고요. 거대한 중국 사회를 전례 없는 수준의 디지털 통제하에 놓이게 했습니다. 소수민족은 조직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의 제기도 용납되지 않고요.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은행 위기나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도 높은 개혁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경직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외교 정책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시진핑은 이번 세기의 첫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 관계를 말하는 설린 정책을 잠정 보류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중국의 굴욕시대에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섬이나 암초 수복 등을 목표로 하는 단호한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홍콩의 가혹한 정책을 단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념적인 성향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에 가깝습니다. 시진핑의 그리고 푸틴이 청나라와 차르 제국의 전 영토에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키우, 그리고 홍콩, 그리고 다른 곳에서 민주적인 반정부 운동을 조작적으로 일으키는 미국 주도의 서방에 대해서 동일한 위협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들의 역사적 서사를 만드는 핵심 원동력이 미국, 일본 동맹국에 대한 의혹과 적대감이라는 것도 바로 공통점입니다. 한국 한반도에서 1950년처럼 6.25 전쟁처럼 다시 발발할 수 있고요. 미얀마에서도 그 갈등이 점점 더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지원을 하는 그 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받는 그 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도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중국은 이 미얀마에서의 그 투자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할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한 남중국 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가능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이나 필리핀,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는 섬을 침공을 한다면 남중국해도 유력한 미중 전쟁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이 영유하고 있는 플라타스 제도를 침략해서 미국을 한번 테스트해볼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섬은 전략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나는 주요 항로 근처에 위치해서 잠재적 위험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험 지역은 대만 해협입니다. 2022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전쟁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는데요. 대만을 유엔의 정신 회원국이자 하나의 독립국가로 남겨두는 것이 중국에게 최선의 국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대만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2005년에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법의 목적은 물론 대만의 독립선언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법안은 중국이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쟁에 나설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반드시 이긴다는 손자의 핵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만 국민 대다수가 중국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만약 대만이 점령된다면 대만은 수백만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는 또 하나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제 조언을 따라서 대만을 독립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최선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 유지는 대만이 지금처럼 강력한 경제와 그리고 법치국가 그리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 본토에서 대륙에서 거액의 대만 투자를 가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국제기구 가입이 불가능하고 또 다른 나라의 대표사무소의 대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경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무적인 독립이라든지 유엔 가입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은 다른 국가들이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화하는 다른 세계에 영감을 주는 그런 민주적인 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가을에 미국과 중국은 모두 대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 유력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타이페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대만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이것이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방문이 시진핑이 대만 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대만 주변 해협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지속적으로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 이후에 시 주석은 미중 간의 갈등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중하위급 군사회담도 모두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례였는데요. 예상대로 그는 대만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또 CBS와의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장례식을 위해 떠나기 전인 9월 19일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여기에서 과거 했던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가장 무책임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가장 부적절한 행동은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문장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그들의 독립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움직이거나 그들의 독립을 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독립은 전적으로 대만의 결정이다라는 이 말을 2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대만 정부와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독립을 원하기는 하지만 독립선언이 곧 중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잘 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스스로가 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국 외교정책과는 지난 50년 동안의 외교정책과는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고 국무부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양안 차이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정책이 미국, 중국, 대만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1979년 대만의 관계법에 따라서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는 하면서도 타이베이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깨고 독립을 선언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보호하지 않을 의무를 두고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CBS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은 2024년 차이잉원 총통에게 대만 선거 이후 차기 총통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독립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관계 있는 국가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를 우린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들은 어느 한쪽이든 일방적인 현상변에 반대하고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정책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립을 너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중에 하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봉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그 전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발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포함해서 주변국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근미래에는 이런 북한이 보유하고자 하는 어떤 핵무기 야욕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비핵화도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녹색 성장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탈냉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에 주력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다 보니
무력 경쟁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환경도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리더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정치와 보안, 그리고 안보, 그리고 기후 위기가 한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힘든 투쟁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러시아가 이 노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환경 규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기후변화 특사 쇠잔화와 미국의 존 케리의 건설적인 공동성명으로 확실해 보였던 기후변화에 대한 양국의 공동협력이 중국 정부에 의해 유보되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이집트에서 예정되어 있는 11월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합의점이 없다는 것이 좀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합된 경제, 세계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합된 세계 경제는 전시에 다른 지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역 전쟁이나 디커플링 이야기가 있어도 무역과 금융의 세계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끊어지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안도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미국, EU는 서로 무역을 계속하면서 서로의 경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까지는 미중 권력 투쟁보다는 국제 생산 체인에 더 큰 피해를 주었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21년에 1,51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021년에 5,050억 달러 규모였고요. 이 기록은 2017년, 18년에 세워진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해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 보존해오고 있는데요. 무역 전반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팬데믹과 무역 전쟁은 각국이 오로지 시장의 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공급망을 비축하고 유지하며 또 잠재적인 적대국과의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강대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동아시아에서는 중미 대결을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두 강대국을 벼랑 끝 싸움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공존 5원칙을 존중을 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유지를 지속하며 또 열린 세계 경제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와의 투쟁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주요한 국가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미국 정책의 부적절한 지지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또 평화적인 수단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상 유지를 촉구하는 등의 과거의 약속을 존중하도록 미국을 계속 설득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제 스위농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훌륭한 교수님과 연구자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모든 주최 측 분들께 저 감사드립니다. I would like to focus on Indo-Pacific cooperation. And for 저는 그 평화 그 보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요. 그래서 제 그 발제문에 그 내용은 역동성, 유연성,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연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군사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몇 개의 개발적인 양자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이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자국의 군대 외에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러한 동맹 관계를 맺었고요. 일부 개발 도상 국가의 양자 군사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군사 전략은 상대적으로 한정된 지리적 범위, 지역 간 낮은 수준의 협력, 동맹국 간 심층적인 제도적 배열이 부족한 전략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맹국과 관련된 전략 문제를 미국이 주로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급격하게 군사력을 증강해 왔고 전략적 활동 범위가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중에 가장 먼저 일본과 호주는 기존 전략의 문제를 완화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동맹 및 연대의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 과정이 다자간에 진행됨에 따라서 이해가 상충되거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 간 연대는 동맹보다 군사적 통합이 현저하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쿼드는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협의체로 다양한 차원으로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입니다. 최근에 그 쿼드의 모든 4개 회원국이 참여하여서 최초의 군사협력 프로젝트인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이 출범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에 2가지 중요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쿼드의 4개 회원국 간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협력체로서 광범위하고 공고한 관계를 증진한다. 인도-태평양 군사협력 외에 기존의 미국과 일본 간 악화되었던 군사협력 관계가 그대로 주요 골자를 이루는 한편 보조적으로 호주와 일본 간 군사협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쿼드는 그 자체적으로 빠르고 유연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이랑 나토와 함께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중국의 행동을 같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그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 국가들의 그 공동 성명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도 러시아에서 그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쟁도 한반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같이 그 회담을 하였고요. 이 4개국이 그 중국을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견제하자라고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일본 간 최첨단 전략 협약 외에도 쿼드 체제는 쿼드 4개국 회원 간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급 협력과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 초입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참여한 이래 쿼드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양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시아 국가 순방 중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의 출범을 발표를 했고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안보, 경제기술 발전과 관련된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하고 중국의 전략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의 많은 수들이 IPEF를 에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급망 재편의 우선순위는 선택적이지만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IPEF에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극심하게 악화된 세계 정치 경제 양극화에 힘입어서 출범한 IPEF의 앞으로 잠재력을 봐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추가된 내용은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본 요소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일들은 DSI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무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완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타이완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 무력은 the surrounding seas this time it encircled Taiwan and targets areas within its territorial sea and airspace. It also goes remarkably 대만 주변국들의 그 대양에서 그 바다에서 그 중국이 무력을 그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proximity of China's arms and new fires to some major ports of Taiwan with orders for all aircraft and vessels to steal 모든 항공 공군과 그 해상 그 해군 세력 해군의 무력이 그 대만 주변 지역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그 무력 경쟁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증강하고 있는 것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서 will go to a high gear while conflict is still unlikely. Even China's suspended on military communications. 이러한 그 of incidental clash somewhat more difficult. 어떤 그 갑자기 일어나는 그 무력 충돌을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타이완은 분명히 이 지역에서의 그 핫스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저희 제 발표문의 제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동성, 유연성 그리고 위험을 더 심해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연대라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통대 김준형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두 분 워낙에 excellent 인터프리터리 있으니까 두 분 발표자들에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명한 분들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문정인 이사장님 세션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두 분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좀 결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세계 전망을 하면서 중간에 이분들과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을 탈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세대가 지고 있는데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탈냉전 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냉전인가 하는 문제는 좀 여전히 저는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30년을 탈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노라고도 부르고요. 또 신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라든지 통합성, 협력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의 시대가 마치 이전에 있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 반사이익을 받고 있지만 사실 신자유 시대에는 역시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이것이 좋았던 점은 그래도 협력 분위기와 통합적 분위기, 완벽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나 국제기구 협력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유럽에서는 EU가 통합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자 도생, 국제정치에서는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세계화의 반대를 파편화인데 우리 단어로 딱 맞는 말이 각자 도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족주의라든지 국가이기주의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지정학의 부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질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앞질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질서가 오기 때문에 혼재하고 혼돈하다.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들다. 특히 혼란한 가운데에서 이 두 질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오히려 부각되고 심화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극 질서로 가고는 있는데 이 다극 질서가 과거처럼 정리되거나 좀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좀
그야말로 완전히 파편화되는 그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린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특히 동아시아, 한반도로 그 갈등이 이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가 부딪히는 것이 아시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글로벌한 면에서의 미국한테는 밀릴 수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팽팽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충돌 지점이 밑에서부터 보면 남중국해, 대만 양안,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지정학적 대결 구조로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국 이기주의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거칠었지만 사실 바이든 역시 겉으로는 다자주의, 동맹, 민주주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 2.0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의 이기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의 병영 국가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이 미중 일러의 군비 강화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남북한 역시 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과잉 군사화인데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 배제를 위해서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에 역시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부활시키고 미국의 몫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BBC라고 얘기하는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에서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중국이 빠진 새로운 공급망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 즉 경제 안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미국 스스로가 중상주의로 돌아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WTO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쓰고 중상주의라고 읽는다는 그러한 방식의 미국의 경제의 안보화가 일어났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이 신냉전을 가능하게 할 능력도 없고 상호전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GDP 비중에서 25%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은 20%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유럽이 단결하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인도나 러시아와 중국 브릭스 그리고 SCO가 뭉치는 걸 보면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은 미중 사이에서 무역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전략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두 나라는 가장 높은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통계로는 7,500억 불이고요. 미국 통계는 6,500억 불입니다. 대중 무역 적자는 4,000억 불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세계도 중국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계는 너덜너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밖에는 쿼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쿼드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미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협력이고 그 바깥을 책임지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안보 협력, 아까 테니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제가 우리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신냉전, 우리의 주제도 신냉전이지만 신냉전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훨씬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30년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력 관계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갈등은 장기적으로 소모전이 될 것이다. 엎치락뒤치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진영을 선택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을 정하면 더 불편해진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지정하게 갇히게 만들고 미국의 범위 안에 갇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훈련 확대, 핵무장 이런 것들은 외교의 안보화를 불러올 것이고 경제와 기술 모든 영역에서의 군사화와 진영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외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치외교가 최근에 쓰이는 방식은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외교는 추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리적으로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외교적 수사일 뿐 의지할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정의 내리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을 통한 안보보다는 평화를 통한 안보를 해야 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 강하게 할 때 결국 상대방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나 협상, 평화는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자 도생의 단절과 고립 속에서 우리는 가치와 협력의 공간을 지향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하고 싶어도 방법과 능력이 없는 사각지대의 제3세계 국가들이 사실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대결 구조보다는 안보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평화 담론을 오히려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테네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편보다는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인 동맹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SCO에서 인도가 푸틴을 전쟁을 그만두라고 교훈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꾸짖는, 적어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진영에서 다른 쪽 진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력으로 부족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EU나 캐나다나 호주나 또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일종의 제3지대 또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미중 대결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중이 싸우면서 배제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국가들을 사실 개발 협력조차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일종의 제3지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3C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나와 함께 세 가지 국면이 있다. Conflict, Competition, Confrontation이었습니다. 이 중에 코오퍼레이션을 세 가지를 또 특정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대처, 그리고 핵 확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미중 대결의 희생이 돼서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전략 경쟁이 심해지고 각자 동행이 악화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아까 테네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기후와 팬데믹과 핵 확산의 시기를, 대처할 시기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하고 아주 penetrating한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플로우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진행자에게 그 질문지를 전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개별 발표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켄베리 교수가 여기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논문을 보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요약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켄베리 교수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파괴가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탈퇴를 하고 WHO도 결국 중국 편을 든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탈퇴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는 결국 파리 기후협약에도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참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그리고 미국 패권의 부활 또는 복귀를 표방하고 나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에 중국하고의 문제다. 중국하고의 문제는 지금 김준영 교수께서 얘기한 그 세 가지 C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 문제 같은 데는 중국하고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과 기술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 다음 가치의 문제, 특히 인권의 문제하고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하고의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시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 파트너들하고 광범위한 어떤 연합을 구축하고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자유주의 연합을 구성을 해갖고 중국에 대처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켄버그 교수 얘기는 자기는 신냉전이 왔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는 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이 동맹과 우방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준영 교수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슈타인 교수님 얘기하는 거에서도 동의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패널리스트 간에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what is missing in this presentation is about Ukraine. And Stein, you have been very close observer of Ukraine war. What is your assessment of future prospect of 앞으로 전망이 Ukraine 어떻게 될 war?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전쟁으로 그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뭐 30개의 폭탄을 툭 퍼뜨리겠다라고 푸틴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리밤을 이제 퍼뜨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폭탄과 위력이 맞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민주적인 그리고 그 외교적인 솔루션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피로감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러시아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놀라운 것은 지난 몇 달간 있었던 것인데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내의 군사 상황도 아주 최저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무기도 현대화된 무기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장에서 교착 상태가 겨울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그런 역량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러시아의 사기가 떨어지고 러시아가 전쟁에 패배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도 아주 높고
다른 국가들의 그 무기 지원도 받아서 그 전쟁에서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무기도 빨리 그 사용법을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생각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개의 시나리오죠. 하나는 교착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또 어떻게 글로벌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큰 위협이 있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패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 될 수 있겠죠. 한편 미국과 유럽의 그 연합이 나토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유럽의 상황에 의해서 아주 흡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추운 겨울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정부들 중에는 좀 더 우익화되고 있어서 러시아에 좀 동조를 하고 경제 그 상황을 타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 정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토에 중국에 새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유럽에 그 의지를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토가 유럽화 될 것이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유럽에 있는 모든 문제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나토는 진정으로 유럽의 그 조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유럽 많은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홍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양자 그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가 더 큰 역할을 이 지역에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복잡한 의사 결정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 절차입니다. 아주 복잡한 인터내셔널 국제 게임이고요. 러시아의 그 내부 그 붕괴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그럴 때 중앙아시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우크라이나의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제 그 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논의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협을 우리가 모두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 위협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만약에 러시아의 영토가 침공을 당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까지 지금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 위협 자체는 언제 그리고 진짜로 실행할 것인지 저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구체적인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전술적 핵을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자신들의 핵 무기를 그 저장고에서 꺼내와야 할 것이고요. 전술적 핵 무기를 이렇게 꺼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보기관 측에서 그 정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폴란드 접경 지역에 있는 그 핵무기 저장고에서 이제 핵무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술적 무기를 사용하려면은 자신들이 침공을 받아야지만 그런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가 푸틴이 러시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푸틴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시나리오는 제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스인원 교수님. 네, 그러면 스인원 교수님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If you look at the so-called third campaign from the end of August, 지금 8월 말에 있었던 그런 상황 전개를 보시면요, 특히 in the early and the middle and even in the later September, 9월 뭐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굉장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더 군사력을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인 어떤 기동성이 러시아 즉 군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양국 사이에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전선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강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 더 적극적인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그런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뭔가 최종적으로 전쟁에 어떤 전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써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면서 양측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무기가 고갈되기를 서로가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측에서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자국 내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라든지 어떤 관심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띵크탱크라든지 기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석을 하고 있지만 푸틴이 이렇게 어떻게 절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가 핵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이런 언급을 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전장에서의 어떤 약점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달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전력이라든지 전투의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 교수님,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나누고요. 전 세계적인 특히나 뭐 미국의 여러 가지 패권의 전개 그리고 아까 GDP 얘기를 했었죠. 25%를 차지하느냐 넘어서느냐 중국이 더 앞서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과도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신냉전이라는 말의 그 기원은 결국 냉전인데 우리가 아는 냉전은 미소냉전이고 미소냉전은 확실하게 배타적으로 전혀 연결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분리된 두 진영으로 깔끔하게 두 진영으로 나눠줬는데 반해서 신냉전은 그야말로 메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도 들어있고 진영도 들어있고 지정학도 들어있는데 결정적으로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꺼운 책을 찢는 것과처럼 정말 밀어붙인다면 지금 유크레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중국 대결도 의도대로 절대로 가지 않을 거다. 대혼란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tein, 네, 그렇다면 스틴 교수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장벽 중에 하나가 특히나 미중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협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켄베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은 계속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논하고 있고 또 홍콩의 민주화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대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자국 국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미국이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영토 문제에 왜 개입을 하느냐고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적인 가치를 계속 건드리는 걸까요? 미국이 다른 영역에서 협력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답은 예스입니다. 인권 문제를 비난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등등으로 협력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증거가 기후변화 회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입니다. 아주 다른 분야에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이러한 대화는 있었습니다. 냉전은 두 개의 진영 사이에 있었습니다. 거의 경제적인 통합이 거의 없었던 진영 사이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이 미중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배제가 경제로 완전히 분리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을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아주 힘들게 경제 문제를 떼어냈습니다. 노르웨이의 어선들이 지금 러시아 국경에서 어업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력이 전쟁 시기에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것은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쟁, 냉전이 아니라 전체 진짜 실질적인 전쟁이 있으면 이런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8월에 대만을 방문을 했을 때 중국 정부가 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떠한 종류의 대화도 심지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도 중단을 했습니다. 모든 그 대화 채널을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제 스위덴 교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kay.
Final 3 points to argue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Korean professors. The first thing that 네, 첫 번째로는 as the Chinese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point of view of China's economic future. 그 미국의 중국의 경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요. Optimistic. 네, 좀 저는 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입니다. Anything, especially in this era, 특히나 and dynamic. 요즘은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Still keep its economic go down. 이러한 여러 가지 격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굳건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뭐 그냥 단순히 중국 전체 국가 자원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정부도 저는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또 사실 상당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과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요소들 그리고 기술들이 있겠죠. 이런 요소들이 모두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도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그 부상하고 있는 뭐 핵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네, 물론 과거의 과거의 미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 정부가 충분히 이렇게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요. 아시아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예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과는 다른 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만 해협을 보았을 때요. 중국은 이러한 지역에서의 안정을 회복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여러 번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간에 협의가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죠. 항상 협의가 뭐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큰 갈등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굉장히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정책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만 해협 지역, 특히나 동중국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 뭐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구냉전과 신냉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 어떤 강국들이 있죠. 이런 강대국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다른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그리고 도쿄, 모스크바 그리고 최근 들어 EU 강국들을 보시더라도 이 다른 나라 이런 모든 국가들 역시 세계적인 가버넌스라든지 그리고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테네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류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토로 이제 그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마드리드에서 6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요. 대표부를 브뤼셀에 세우겠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나토의 본부가 있는 것이죠. 김 교수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사실상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화해하면서 나름대로 중국과 소련 사이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던 전략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효율이 좋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키신저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뭐 이렇게 제안했던 역키신저 전략인데요.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떼놔야 된다.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데 실제로 미국 내부의 여론이나 또 그 선거 대선 기간에 내정 간섭, 선거 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가치 외교는 러시아와 손을 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결합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방식은 이 둘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토와 한미일, 아직까지는 한미일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생각에는 이 둘을 연결시켜서 중국의 문제는 나토를 끌어들이고 러시아의 문제는 아시아를 끌어들이는, 사실 이번에 나토가 전략 개념을 변화하면서 아시아의 대표주자 네 국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결국 이거는 미국이 만드는 전체 전략의 판이 오히려 나토와 아시아가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tein, Professor Kim's view is quite contradictory with your view. 근데 그 테네슨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와는 김 교수님의 의견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그리고 스이논 교수님께서는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이랑 테네스 교수님 간의 그 의견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나토 정책은 나토에서 진짜 그러니까 탈퇴하겠다는 위협이 실질적이었습니다. 나토는 중국의 위협을 이제 느끼게 시켰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이렇게 나토가 이용한 이유는 미국이 나토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나토가 중국 정책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가 이제는 러시아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수사적인 움직임이 나토 내에서 이제 아시아를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네가 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그 변화는 유럽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곳에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토는 그 미국의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스이논 교수님, 테네슨 교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은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3자 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몇 차례 회담을 가지긴 했었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지도부와도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의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성을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술적인 전략적인 그런 뭐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북한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효과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미사일의 어떤 역량과 관련했다고 보기는 사실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어떤 개발과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정상회의라는 것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는 저는 사실 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요. 북한 정권의 뭐 비핵화, 탈핵화라는 것이 이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비 증강이라든지 이런 갈등은 미국에서 바라는 그런 상황들,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온 조치들은 거의 뭐 무용지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핵화에 관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렇게 3자 회담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정말 보시나요? 특히나 이렇게 뭐 비핵화, 탈핵화가 이라는 주제로 3자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실질적으로는 great idea, but I don't think it's really.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이 전선이 두 개나 열려 저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열려 있는데 한반도 문제까지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의지도 없고, 반면에 또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this will be the repeat of the strategic.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좀 인내심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스탠튼 교수님, 수인홍 교수님의 이런 어떤 회의적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김준영 교수님께서는 약간의 중도적인 회의론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3자 회담에 대해서 뭐 사실 저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한 미래, 가까운 미래에는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개인의 성격을 보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만남을 많이 원했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두 분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신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담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측면에서는 과거에 대비해서는 좀 더 다른 행동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17년에서 20년 사이에 보였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나 태도와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의 합동훈련이 사실 재개가 되고 확장이 되면서 사실 다시 북한이 또 무력 도발을 감행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무력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강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실 뭐 유엔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제재를 뭐 북한에 취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이전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립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 도발이 더 어떻게 보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패널 간의 토론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참석자분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mpressed by the presentation by those three professors.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은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에서 중국과 분리되도록 그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해외 그 무역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한 공급망 분리 전략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샌드위치 상황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스이농 교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미중 전략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김 교수님과 테네슨 교수님께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평화 체제를 추진을 해서 미중 갈등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아니면은 파트너에게 중국으로부터 그 공급망에서 이제 분리하다라는 압력을 제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모든 국가들에게 첨단 기술, 반도체 수준에 관해서는 규제 수준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기술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 그러니까 일본, 뉴질랜드, 한국에 그 경고를 했습니다. 좀 이러한 대중 반도체 칩 수출에 좀 더 많이 압력을 줄이라고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상업부에서 그 정의한 수준의 최첨단 그 제품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디커플링은 이러한 중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튼 교수님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미중 관계 갈등에 있어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경제적인 협력과 어떤 교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요. 중국을 굉장히 극적인 디커플링 전략을 통해서 고립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가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한국가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지역이 러시아에서 제공되는 그 에너지원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와 같은 그런 어떤 원자재라든지에 대해서는 너무 의존성이 커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의존성을 줄이면서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경제적인 협력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성을 어떻게 뭐 의문을 가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물론 한편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과는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 교수님께 또 다른 그 참석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미 외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요.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인도와 말레이시아의 어떤 그 외교적인 태세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나라뿐만 아니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러시아와 사실 G20을 하면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죠. 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들 국가는 철저하게 실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인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인도는 지금의 러시아 사이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인도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와 거기에다 가치까지 같으니까요. 근데 인도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쿼드에서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도 태평양의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습니다. FO입니다.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이게 아세안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요. 또 지금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도 앞에 프리 앤 오픈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조차도 이것이 배제적이고 보호부의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들에 참여하면서도 프리 앤 오픈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실익을 챙겨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플로우에서 나온 질문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아직 뭐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승리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아까 슈타인 테니슨 교수가 설명을 해줬는데 요거는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슈타인, the one question from... 네, 그러면 저 참석자 중에서 주신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중재하고 또 멈추도록 해야 할까요? 유엔이 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 왜 아직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국경이 더 확장되는 것, 러시아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구 지역에서는 이런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이라든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경고성 발언들이 푸틴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차원에서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 제가 압축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is question, another question from the floor is addressed to... 네, 청중 중에 한 분께서 또 스태튼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950년대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요, 우크라이나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에 뭔가 약간 음모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됐던 아니면 사용 가능했던 모든 무기를 다 사용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무기 아니면 방산업 업계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당시에 굉장히 확장주의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력 충돌을 야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윈훈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협상력을 더 가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사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외교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전략적인 어떤 그 중국의 어떤 확장을 그리고 또 어떤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동맹국과의 최악의 상황에서 특히나 일본을 포함한 이런 동맹국들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외교적 요소는요. 물론 중요도 차원에서 네 번째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어떤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제들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도 중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국내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도 그 위상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슈타인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one man. 한 사람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은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에서 약간의 희망을 찾고 있는데요. 푸틴은 위험을 엄청나게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게임 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합리적인, 불합리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커트 캠블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3연임이 결정이 되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미중의 전략 경쟁은 좀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는 시진핑 3연임 이후에는 내부 문제, 경제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몰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이 실패했을 때, 그게 한 2, 3년 후가 되든 4, 5년 후가 되든 실패했을 때는 다시 결국 내부를 결집시키고 또 미중은 다시 격화할 수 있다. 당장은 저는 소강 상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아직 이상 재미있는 토론들 많이 했는데요. 뭐 하나는 뭐 분명한 거는 신냉전의 대두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신냉전의 대두를 막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완화돼야 되고 특히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또 가치 분야에 있어서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게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걸 해소하려고 하면은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들이 나서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서 미중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전반적인 세 분이 다 같이 공유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힘을 통한 안보, 우리 김준영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힘을 통한 안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의 담론을 통한 안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슈타인 테니스 교수는
동아시아 평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던 분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슈타인 테니슨 교수의 동아시아 경제론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아시아 경제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아시아의 1979년 중국의 비에트남 침공 이후에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 인명살상이 되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동아시아만 있었던 현상이다. 왜 그런 게 가능했느냐? 경제적 상호우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안보보다는 경제 발전에 치중을 했기 때문이고, 또 그 결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는 자본주의 평화론, 다른 하나는 민주 평화론이라는 디모크라틱 피스 티오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역사가 가는 바른 길이 아닌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타인 테니스 is very happy because I commended him very highly. 네, 제가 교수님의 이론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거는 놀랍게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질서가 상당히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도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유주의 질서를 지금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세계적 글로벌 디스코시스, 세계적 담론 구조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볼 때는 아주 세 분이 아주 열띤 토론했고, 그리고 아이켄 베리 교수가 참여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신냉전과 패권 경쟁을 넘어서 새로운 평화를 한반도에도 만들고 동아시아에도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맨데이트,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타인 테니슨 교수는 새벽 4시입니다. 지금 오슬로 시간이. 그러니까 슈타인 테니슨 교수한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서인홍 교수도 지금 엄청 바쁘신 분인데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준영 교수 황상 명쾌하고, 하여간 표현을 저렇게 참 잘해요. 문학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자, 우리 김준영 교수에게도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이상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tein. Thank you, 인홍. Bye bye.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ye bye. Bye bye. 네, 열띤 토론 가득했던 제1세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고요. 오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은 등록 데스크에 식당 안내지와 쿠폰이 있으니까 꼭 지참해 주시고요. 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까지는 돌아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심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